사모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빗속에서 구급차 문을 열어 젖힌 남자. 손발이 묶인 채 끌려가던 그녀를 구한 건 다름 아닌 며칠 전까지 자신을 감시하던 경호원 한준혁이었습니다. 재벌가에서 미쳤다는 누명을 쓰고 정신병원으로 끌려가던 재벌가 며느리 윤서진. 그녀를 감시하는 적이었던 그가 대체 왜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재벌 사모님을 구해낸 걸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28년 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성북동 높은 담장 너머로 태성그룹 본가 대저택이 보였어요. 바깥에서 보면 화려하고 웅장한 성 같았죠. 수백억짜리 명품들이 가득하고 수십 명의 직원이 일하는 곳. 하지만 그 안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감옥이었습니다. 2층 서재, 커다란 창문 앞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윤서진 51살. 이 거대한 저택의 안주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건 앙상한 나뭇가지와 잿빛 하늘뿐이었죠. 마치 자신의 삶처럼요. 28년 전부터 그녀의 세상에는 색이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습관처럼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진 그 안에는 낡은 아기 양말 한 짝이 들어있었죠. 분홍색이었지만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랬어요. 28년 전 아이를 낳기 전에 직접 떠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밤새워 뜨개질해서 완성한 양말이었어요. 한 켤레였는데 한 짝은 사라지고 이것만 남았죠. 아이와 함께요. 서진의 손가락이 그 양말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를 쓰다듬듯 조심스럽게요.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우는 건 사치였으니까요. 울면 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가정부 복순이모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62살 30년째 이 집에서 일하는 복순이모는 서진의 유일한 말벗이었어요. 겉으로는 시어머니 편인 척하지만 속으론 사모님을 가엾게 여기는 사람이었죠. 복순이모는 서진이 또 그 양말을 만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0년간 이 집을 지켜봤지만 저렇게 슬픈 사람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모님, 따뜻할 때 드세요. 서진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말을 많이 하면 좋을 게 없다는 걸 오래전에 배웠으니까요. 복순이모가 물러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재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남편 한재윤이 거만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54살. 냉혹한 사업가이자 더 냉혹한 남편이었죠. 재윤은 아내를 보자마자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또 그 누더기 만지작거리고 있었어? 서진은 황급히 양말을 품속에 감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재윤은 그런 아내가 한심하다는 듯 코웃음을 쳤죠. 28년이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꾹 깨물었어요. 재윤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정신이 자꾸 나간다면서 한밤중에 혼잣말하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자장가 부른다고. 가정부들한테 다 들었어. 서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는 건 조롱과 멸시뿐이라는 걸 28년간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재윤이 다리를 꼬며 느긋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호원을 붙여주기로 했어. 특수부대 출신으로 믿을 만한 놈이야. 보호라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서진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건 보호가 아니라 감시라는 걸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합세해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감시하겠다는 선전포고였어요. 바로 그때 재윤의 뒤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친 청년이었어요. 28, 날카로운 턱선에 단단하게 다져진 몸.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심한 눈빛이었죠. 청년이 절도 있는 걸음으로 서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진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부터 사모님을 모시게 된 한준혁입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어요.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청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준혁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가 예상했던 재벌가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교만한 눈빛으로 아랫사람을 내려다보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투명할 만큼 창백한 얼굴, 초점을 잃은 듯 흐릿한 눈동자. 마치 오래전 길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공허했습니다.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어요.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어요. 자신이 이 집에 온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재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친구가 24시간 당신 곁에 있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재윤이 나갔어요. 서재에는 서진과 준혁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모님. 그 순간 서진의 눈과 준혁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알지 못했어요. 이 만남이 28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파헤치는 시작이 될 줄은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저택에 숨겨진 비밀은 두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이 배정받은 방은 서진의 방과 같은 층 복도 끝이었어요. 감시하기 좋은 위치였죠. 준혁은 문을 닫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넓은 침대, 고급 가구, 욕실까지 딸린 방이었어요. 경호원 방치고는 지나치게 좋았죠. 그만큼 중요한 임무라는 뜻이었습니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회장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팀장.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오늘부터 자네가 할 일은 사모님 경호가 아니야. 준혁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감시야. 저 여자가 뭘 하는지, 누굴 만나는지, 뭘 숨기는지 낱낱이 파악해. 회장이 품에서 작은 장비 가방을 꺼냈어요. 초소형 도청기와 녹음 장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녹음하고 매일 나한테 보고해. 준혁이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저 여자한테 뭔가 약점이 있을 거야. 숨기고 있는 거, 감추고 있는 거, 뭐든 찾아내.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 여자를 이 집에서 내보낼 구실을 만들어야 해. 알겠나?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준혁은 손에 든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도청기, 감시, 약점 찾기. 준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특수부대 시절에도 비슷한 임무를 수행한 적 있었죠. 표적을 감시하고 약점을 찾고 보고하는 일. 차갑고 기계적인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아까 본 서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텅 빈 눈동자, 유령 같은 여자.
재벌가의 안주인이라기엔 너무 초라했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죠. 마치 오래전에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동정은 금물이었습니다. 재벌가 사람이 순수할 리 없었으니까요. 저 여자도 분명 뭔가 숨기고 있을 거예요. 화려한 저택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썩어 있기 마련이죠. 저 여자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준혁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저택이 보였어요. 군데군데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 중 하나가 서진의 방이겠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감시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준혁이 문을 열자 복순이모가 쟁반을 들고 서 있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에 새로 온 사람은 첫날 밤 잠을 못 자더라고요. 복순이모가 쟁반을 내밀었어요. 준혁은 의외라는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이 쟁반을 받아들었어요. 복순이모가 돌아가려다 멈칫했습니다. 팀장님. 복순이모가 돌아가려다 멈칫하며 다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네. 사모님 잘 모셔주세요. 복순이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슬픈 분이에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모가 한숨을 쉬며 물러갔어요. 문이 닫히고 준혁은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국물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왠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픈 분. 복순이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준혁은 애써 무시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됐어요. 동정하면 안 돼요. 임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자신이 여기 온 이유니까요. 준혁은 야식에 손대지 않았어요. 다시 창가로 가서 저택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여자가 뭘 숨기고 있는지, 왜 회장이 저렇게까지 쫓아내려 하는지,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준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감시하게 될 그 여자가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저택에 얼마나 깊은 어둠이 숨겨져 있는지도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이 집에서 밤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의 정체를요. 그리고 그 소리가 왜 준혁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서진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 여자도 뭔가 숨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회장이 저렇게까지 쫓아내려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준혁은 서진에게 슬쩍 질문을 던졌어요. 사모님, 혹시 해외에 계좌 같은 게 있으신가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회장님께서 궁금해하셔서요. 준혁은 서진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눈빛이 흔들리기 마련이니까요. 없어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 목소리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쓸쓸함만 묻어났죠. 바로 그때 복순이모가 빨래를 개다 말고 끼어들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돈이 어디 있어요? 복순이모의 목소리에 분통이 묻어났습니다. 용돈도 못 받으세요. 화장품도 다 떨어졌는데 새로 사달라는 말도 못 하시고. 준혁은 복순이모의 말투에서 진심을 읽었어요. 이 가정부는 겉으론 시어머니 편인 척하지만 속으론 사모님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했습니다. 회장은 분명 서진에게 약점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숨기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정작 서진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서재 문 밖에 서서 서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창가에 홀로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여자. 유령 같았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대체 저 여자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회장이 젊은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유아린 31살. 화려한 원피스에 짙은 화장을 한 여자였어요. 회장의 내연녀였죠. 회장은 할인의 허리를 스스럼 없이 감싼 채 거실을 지났습니다. 유아린은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 자기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서진이 복도에서 그 모습과 마주쳤습니다. 할인이 서진을 발견하고 입꼬리를 올렸어요. 비릿한 미소였습니다. 어머 언니. 할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아직도 여기 계셨네? 친정도 망해서 갈 데도 없으시다며?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할인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죠.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우는 건 사치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준혁은 구석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모욕을 당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걸까요? 왜 저 여자는 반항 한 번 하지 않는 걸까요? 저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이유가 뭘까요? 준혁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복순이모가 준혁에게 다가와 귓속말했어요. 팀장님, 사모님 방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요.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장가 같기도 하고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복순이모가 한숨을 쉬었어요. 큰 회장님은 그게 사모님이 미쳐가는 증거라고 하세요.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복순이모가 물러간 뒤에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마다 우는 소리. 자장가. 준혁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랍에서 회장이 지급한 감시 장비를 꺼냈어요. 초소형 도청기와 연결된 이어폰이었습니다. 여태껏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저 여자가 밤마다 무슨 소리를 내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준혁은 이어폰을 귀에 꽂았어요.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과연 저 여자는 밤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미쳐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저 여자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밤 11시였습니다. 저택은 고요했어요. 준혁은 자신의 방 책상에 앉아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서진의 방에 설치된 도청기와 연결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적만이 이어폰 너머로 흘러들어왔죠. 준혁은 가만히 기다렸어요. 복순이모가 말했던 이상한 소리, 밤마다 들린다던 그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희미하게 무언가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낮게, 아주 낮게 깔린 울음소리.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것 같았어요. 처절하게 억눌린 통곡이었습니다. 준혁은 숨을 멈췄어요.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화려한 재벌가 사모님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소리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흐느끼던 서진이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가, 우리 아가.
준혁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아가라니요. 이 집에 아이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저택 어디에도 아이의 흔적은 없었어요.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왜 저 여자는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방에서 아기를 찾으며 울고 있는 걸까요? 준혁은 이어폰을 빼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자장가가 들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는 자장가. 아이를 재우듯 낮게 흥얼거리는 노래. 그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을 후벼 팠어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됐어요. 이건 그냥 감시 임무일 뿐이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다시 밤 11시에 이어폰을 귀에 꽂았어요. 서진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울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엄마 여기 있어. 기다릴게. 준혁은 가슴 한구석이 시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저 여자의 슬픔에 끌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복순이모가 복도를 청소하다가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복순이모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사모님 방에서 무슨 소리 들으셨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모가 한숨을 쉬었어요. 28년 전부터 저러세요.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28년이라고요. 처음엔 저도 무서웠어요. 미치겠다 싶었죠. 복순이모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이젠 그냥 마음이 아파요. 준혁이 물었어요. 2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복순이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몰라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복순이모가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냥 사모님이 아이를 잃었다는 것만 알아요. 아이를 잃었다고? 28년 전에? 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복순이모가 다시 청소를 시작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큰회장님은 사모님이 미쳤다고 하세요. 죽은 아이 붙잡고 헛소리한다고. 근데 이상하죠. 복순이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28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저러시는 거 보면 그게 정말 헛소리일까요? 복순이모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28년 전에 아이를 잃은 여자. 매일 밤 그 아이를 부르며 우는 여자. 모두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여자. 준혁은 서재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서진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창가에 홀로 앉아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낡은 아기 양말이겠죠. 대체 이 집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왜 저 여자는 28년이나 저러고 있는 걸까요? 준혁은 알고 싶었습니다. 저 여자의 사연이 무엇인지, 이 저택에 묻힌 진실이 무엇인지.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었어요. 회장은 왜 저 여자를 저토록 쫓아내려 하는 걸까요? 28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준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이 서재에서 나오다가 회장 집무실 앞을 지나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따라 책상 위에 놓인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멈칫했어요. 저게 뭐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맨 위에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동선 보고서. 서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났는지, 누구와 대화했는지, 서재에서 몇 시간을 보냈는지, 자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서류 맨 아래에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준혁?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랬구나. 역시 그랬어. 서진은 비틀거리며 집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결국 그 사람도 남편 편이었어요. 처음부터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온 사람이었던 거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기대했던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은 다를지도 모른다고. 바보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준혁이 평소처럼 서재로 다가갔습니다. 사모님, 아침 식사 마이너스. 서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소리를 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모님? 준혁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준혁이 멈칫했어요. 결국 그 사람들 편이었네요.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 모든 걸 보고하고 있었구나. 처음부터.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진이 알아버린 거였습니다. 사모님, 제 말을 들어보시면. 듣기 싫어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의 상처가요. 준혁은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준혁을 철저히 피했어요. 식사 시간에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다른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재 문은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복순 이모가 준혁에게 다가왔어요. 팀장님, 사모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모님이 밥을 더 안 드셔요. 복순 이모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원래도 안 드시는 분인데 요즘은 더 심해요. 물도 안 드시려고 해요. 준혁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한 일 때문에 저 여자가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잠긴 저택이 보였습니다. 서진을 잃으면 안 됐어요. 저 여자만이 이 집안에 숨겨진 것들을 알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2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저 여자가 매일 밤 울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저 여자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진실을 원한다면 먼저 진실을 내줘야 해요.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기로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복순 이모였습니다. 늦은 밤에 복도를 지나다가 준혁과 마주쳤죠. 팀장님, 복순 이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모님한테 잘해드려요. 준혁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복순 이모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이 집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 건 나랑 사모님 뿐이에요. 복순 이모가 한숨을 쉬며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준혁은 생각에 잠겼어요. 2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집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내려면 저 여자에게 다가가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서진은 자신을 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원한다면 먼저 진실을 내줘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왜 이 집에 왔는지를요.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준혁을 피했어요.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 여자에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이 집의 비밀을 알아내려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준혁이 서진의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모님, 저예요. 한준혁?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뭘 원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말 없어요. 가요. 준혁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장부 사본이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모서리가 달아해진 표지. 이것 좀 봐주십시오. 준혁이 문 밑으로 장부를 밀어 넣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서진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장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진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준혁이 서재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진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날짜와 금액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누군가 오랫동안 보낸 돈의 기록입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매달 거액이 보내졌습니다. 수년간.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인데요? 준혁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모릅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누군가 제 과거를 숨겼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준혁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서진은 장부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이 장부에 있는 서명의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제 과거를 지웠는지 알아내려고요. 서진은 장부를 내려다봤어요. 맨 뒷장에 적힌 서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카롭게 꺾인 끝부분, 독특한 곡선. 이 서명.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분명 낯익은 필체였습니다. 서진은 한참 동안 서명을 응시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이걸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사모님께서 이 집안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준혁이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 집에는 뭔가 비밀이 있습니다. 사모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요. 이 집에는 비밀이 있어요. 서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나도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오랫동안 알고 싶었던 것. 서진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경계심 대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당신이 진심이라면. 서진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내가 아는 것을 말해줄게요. 대신 당신도 도와줘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서재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복순이모가 차를 들고 들어오다 멈칫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모는 모른 척 차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복순이모의 눈에 희미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30년간 이 집에서 일하며 수많은 것을 보아왔어요. 말 못할 것들을요. 두 사람이 제발 찾기를. 서재 안에서 서진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잠긴 저택이 보였습니다. 30년 가까이 갇혀 살았던 이 집. 이제 드디어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이 집안에서 뭔가 찾으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인도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해요.
준혁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어요. 드디어 첫 발을 내딛는 거였어요. 이 저택에 묻힌 비밀을 향해서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비밀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 것인지를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은 잠을 자지 않았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 밤새 조사를 했습니다. 28년 전 서진이 출산했던 병원. 강남의 고급 산부인과였어요. 검색을 하고 또 했습니다. 폐업한 지 오래된 병원이었어요. 기록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단서를 찾았어요. 당시 근무했던 의료진 명단. 그중 수간호사였던 박영순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 파고들었어요. 박영순은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입원 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이 서진을 찾아갔어요. 찾았습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28년 전 병원에서 일했던 수간호사입니다. 아직 살아계세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요양원에 계십니다. 오늘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마음대로 외출할 수 없었으니까요. 서진이 시어머니 오금란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오늘 사찰에 다녀와도 될까요? 오금란이 차가운 눈으로 서진을 훑어봤어요. 75살, 이 집안의 진짜 권력자였습니다. 사찰? 기도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오금란이 코웃음을 쳤어요. 죽은 자식 살아 돌아오기라도 해?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냥 마음이 힘들어서요. 오금란이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어요. 가려면 가. 대신 경호원 데려가. 복순이모가 서진의 외출 준비를 도왔습니다. 옷을 챙겨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사모님 조심하세요. 큰집 식구들 눈이 무서워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뒤였습니다. 준혁의 차가 저택을 빠져나갔어요. 목적지는 경기도 외곽의 요양원이었습니다. 낡은 건물 앞에 차를 세웠어요. 서진이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 끝 작은 방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진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산모야?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분명히 아이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 서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어. 우렁차게 울었어. 노인의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당신 시어머니가 협박했어. 죽은 아이로 하라고. 서진이 숨을 멈췄습니다. 입 다물지 않으면 병원 문 닫게 해준다고 협박했어.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는 무서웠어. 태성그룹 회장 집안이잖아. 어떻게 맞서? 노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서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8년간의 직감이 맞았어요. 자신의 아이는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 어디로 갔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몰라.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갔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서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28년간 억눌렀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어요.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아팠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서진이 일어섰어요. 눈물을 닦으며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노인이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찾아. 그 아이 반드시 찾아.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을 나온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내 아이는 살아 있었어요. 준혁은 묵묵히 핸들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빼돌린 거예요. 내 아이를. 서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반드시 찾을 거예요. 어디에 있든. 서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28년간 희미했던 희망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 시어머니 오금란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이 저택 앞을 서성이며 걷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제 요양원에서 들은 이야기, 서진의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증언, 시어머니가 협박해서 입을 막았다는 것. 아직 물증이 없었어요.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었어요. 70은 넘어 보였습니다.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준혁 씨죠? 준혁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최달수라고 합니다. 노인이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28년 전에 아이를 운반했던 사람이에요. 준혁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제 저는 늙어서 얼마 못 살아요. 죽기 전에 속죄하고 싶어서. 노인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당시 일을 아는 사람이 팀장님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준혁이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안을 열어봤습니다.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당시 송금 기록, 위조된 사망 진단서 사본, 그리고 해외 보육원 주소. 28년 전 그날 밤이었어요.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회장 부인이라는 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갓 태어난 아이를 처리해달라고. 준혁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처리라니요. 해외로 보내라고 했어요. 영영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노인의 눈에 죄책감이 어렸습니다. 돈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했어요. 노인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보육원에 맡기고 끝이었으니까. 준혁은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오금란이 직접 지시했다. 갓 태어난 아이를 해외로 보냈다. 그리고 죽은 아이로 위장했다. 28년간 모든 것을 숨겨왔다. 왜 그랬을까요? 준혁이 물었어요. 왜 그분은 갓 태어난 손주를 버렸을까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요. 그냥 그 아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만 했어요. 노인이 뒷걸음질 쳤어요. 이만 가볼게요. 더 있으면 위험해요. 노인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봉투를 바라봤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왜 그들은 갓 태어난 아이를 버렸을까? 그 답은 아직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복순이모가 준혁을 맞았습니다. 팀장님, 안색이 안 좋아요. 복순이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괜찮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복순이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뭔가 찾고 계신 거죠? 복순이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28년 전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준혁이 복순이모를 바라봤습니다.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복순이모가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친정이 그때 망했어요.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갑자기요.
하룻밤 사이에 망했어요. 복순이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사업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복순이모의 눈에 안타까움이 어렸어요. 그 후로 시어머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모님을 사람 취급도 안 하시더라고요. 준혁은 생각에 잠겼어요. 친정이 망했다. 그 후로 태도가 달라졌다. 아이가 버려진 것도 그때였다. 모든 것이 28년 전 그 시점에서 시작됐어요. 그게 다 연결된 것 같아요. 복순이모가 낮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 뭔가 있었어요. 복순이모가 물러갔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각이 빠져 있었어요. 왜? 시어머니인 오금나는 왜 그랬을까?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몰랐어요. 시어머니 오금난이 이미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준혁 앞에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리라는 것도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 가정부가 준혁에게 다가왔어요. 한 팀장님, 큰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준혁의 눈이 좁아졌어요. 오금난이 직접 부르다니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준혁은 오금난의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오금난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75의 노인이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인자한 미소 뒤에 독사 같은 눈빛이 숨어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왔군. 앉게. 오금난이 손짓했습니다. 준혁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차가 놓여 있었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자네 똑똑하더군. 오금난이 입꼬리를 올렸어요. 내 집안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던데.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금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불렀네. 오금난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스위스 비밀 계좌 개설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20억 원의 입금 각서. 이게 뭡니까? 자네를 위한 거야. 오금난이 미소 지었어요. 윤서진 포기해. 더 이상 도와주지 말고 내버려둬. 준혁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면 20억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돈만이 아니야. 오금난이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자네가 찾는 과거. 내가 알고 있어. 준혁의 심장이 뛰었어요.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자네 정체를 알아. 왜 이 집에 들어왔는지도. 오금난이 낮게 웃었어요. 평생 찾던 답이 내 손에 있어. 어떤가? 나쁘지 않은 거래 아닌가? 준혁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찾던 답. 그것이 눈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얻으려면 서진을 배신해야 했습니다. 28년간 아이를 찾아 헤맨 그 여자를, 홀로 버티며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 여자를, 현명한 선택을 하게. 오금난이 말했어요. 자네 과거가 뭔지 알고 싶지 않나? 자네가 어디서 왔는지. 준혁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맸던 답.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 답이 바로 저 여자의 손에 있었어요. 하지만 준혁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금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오금난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오금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독이 묻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자네도 그년도. 오금난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어요. 따뜻한 척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일어섰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서재를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절대 이대로 두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복순이모가 준혁의 방으로 몰래 찾아왔어요. 팀장님, 복순이모가 주위를 살피며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큰 회장님이 부르셨다면서요? 뭐라고 하셨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모가 한숨을 쉬었어요. 거절하셨구나. 복순이모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팀장님, 저분 제안 거절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준혁은 묵묵히 들었어요. 무서운 분이에요. 뜻대로 안 되면 뭐든지 하시는 분이야. 복순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8년간 이 집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봤어요. 저분은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복순이모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복순이모가 물러갔어요. 문이 닫히고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저택이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금난의 반격이 곧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준혁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될 거였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금난의 비서가 준혁을 찾아왔어요. 한 팀장님, 큰 회장님께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하인이 봉투를 건넸어요. 준혁이 열어봤습니다. 발령장이었어요. 외곽 별장 경비 담당. 즉시 출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혁은 알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을 서진에게서 떼어놓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정당한 업무 명령이었으니까요. 복순이모가 준혁의 짐을 챙기며 다가왔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팀장님, 빨리 돌아와요. 복순이모의 눈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사모님 혼자 두면 안 돼요. 큰 회장님이 뭔가 꾸미고 있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모님, 사모님께 이거 꼭 전해주세요. 준혁이 복순이모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자신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하시라고요. 복순이모가 쪽지를 받아들었어요. 알겠어요. 조심히 가세요. 준혁이 차에 올랐습니다. 저택이 점점 멀어졌어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서진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어왔어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회장이 들어섰어요. 그 뒤에 시어머니 오금난, 그리고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서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금난이 앞으로 나섰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니년 요즘 정신이 이상하다 들었다. 오금난이 차갑게 말했어요. 밤마다 헛소리하고 죽은 아이 타령하고 미쳐가는 거 아니야?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 안 미쳤어요. 의사가 판단하겠지. 오금난이 손짓했어요. 흰 가운의 사람들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설 구급차 직원들이었어요. 요양병원으로 모셔라. 오금난이 명령했습니다. 서진이 뒷걸음쳤어요.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안 돼요. 나 안 가요. 서진이 소리쳤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나 멀쩡하다고요. 오금난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신감정서였어요. 매수된 의사가 발급한 허위 서류였습니다.
여기 정신감정서가 있어. 넌 정신병자야. 오금란이 비웃었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니까 병원으로 가는 거다.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 준혁 씨, 바로 그때였어요. 복순이모가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복순이모가 서진 앞을 막아섰어요. 사모님은 안 미쳤어요. 저분은 멀쩡해요. 복순이모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오금란이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닥쳐. 오금란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너도 내보내줄까? 복순이모가 움찔했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을 데려갈 순 없어요. 비켜. 회장이 복순이모를 밀쳤어요. 복순이모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직원들이 서진의 팔을 잡았어요. 서진이 발버둥쳤습니다. 나요. 나. 서진의 비명이 저택을 울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끌려나갔어요.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비명이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 사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준혁 씨, 준혁 씨. 서진이 계속 외쳤어요. 하지만 준혁은 100km 떨어진 별장에 있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어요.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순이모가 현관 앞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사모님, 30년을 함께한 사모님이 끌려갔어요. 복순이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택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불어왔어요. 28년을 버텨온 서진이 결국 이 집에서 끌려나갔어요. 그리고 준혁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곳이었어요. 준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건물을 바라봤어요. 낡고 방치된 별장이었습니다. 창문에는 먼지가 잔뜩 끼어 있었어요.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관리하지 않은 지 오래된 곳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중요한 물건이 있다더니 왜 이렇게 버려져 있을까요? 준혁은 별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은 더 심했습니다. 가구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쳐져 있었어요. 함정이었어요. 준혁은 직감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2층 방에서 경계하며 앉아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 하나가 아니었어요. 준혁이 몸을 낮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체가 움직였어요. 검은 복면을 쓴 사내들이었습니다. 셋이었어요. 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사라져라.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큰 회장님 명령이다. 준혁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이었어요. 격투가 시작됐습니다. 준혁은 특수부대 출신이었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사내가 칼을 휘둘렀어요. 준혁이 몸을 낮춰 피했습니다. 그대로 사내의 손목을 꺾었어요. 흉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내가 달려들었어요. 준혁이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하지만 숫자에 밀렸습니다. 세 번째 사내가 뒤에서 덮쳤어요. 옆구리에 칼이 스쳤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번졌어요. 피가 튀었습니다. 준혁은 이를 악물었어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뒤에서 덮친 사내의 팔을 비틀어 꺾었어요. 세 사내가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준혁도 벽에 기대어 미끄러져 내렸어요.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의식이 멀어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옆구리에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피가 많이 흘렀어요. 하지만 다행히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별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서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벽 색깔이 미세하게 달랐어요. 한쪽 벽만 페인트가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닥에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뭔가를 끌어당긴 흔적이었습니다. 준혁이 책장을 밀어봤어요. 무거운 책장이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숨겨진 문이 나타났어요. 그 안에 오래된 금고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잠겨 있었어요.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이것이 이 별장에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것을 지키려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복순이모였어요. 팀장님, 복순이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끌려갔어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젯밤에 큰 회장님이 사람들 데리고 정신병원으로 강제 입원시켰어요. 복순이모가 울먹였습니다. 사모님이 팀장님 이름 부르면서 준혁 씨 하면서 끌려갔어요. 복순이모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준혁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서진이 끌려갔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에 자신을 믿고 기다렸을 텐데, 이름을 부르며 끌려갔을 텐데, 하지만 지금 자신은 100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당장 달려가도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준혁은 금고를 바라봤어요. 저 안에 답이 있을 거예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 안에 뭔가 있을 거예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에 다가갔습니다.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무시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증거를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서진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에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상처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서진을 구해야 했습니다. 준혁이 금고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다이얼식 금고였어요. 녹이 슬어 있었지만 자물쇠는 단단했습니다. 준혁은 금고를 살펴봤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이 있었습니다. 도구를 찾아 자물쇠를 건드렸어요. 딸깍.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어요. 준혁이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매수장부, 입양 브로커 연락처, 위조된 사망 진단서, 28년 전의 기록들이었어요. 서진의 아이를 없앤 증거들이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어요. 이것이 오금난이 숨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서류 맨 밑에서 뭔가가 보였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어요. 준혁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였어요. 작은 얼굴, 감긴 눈, 그리고 발에 신겨진 작은 양말.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그 양말, 파란색 바탕에 하얀 별무늬, 서진이 28년간 품고 살았던 양말과 똑같은 무늬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한민준, 처리 완료. 준혁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한민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본명이었어요. 해외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것, 낡은 종이에 적힌 이름, 한민준.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을, 그리고 그 종이에 적힌 이름이 원래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을. 그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으러, 자신을 버린 사람을 찾으러.
그런데 그게 이거였어요.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28년 전 오금난이 버린 아이. 해외로 보내져 존재가 지워진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이었어요. 서진의 친정이 망하자 쓸모없어진 며느리, 미숙아로 허약하게 태어난 손자, 오금나는 둘 다 처리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한 거예요. 며느리는 평생 가두고, 아이는 영원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서진은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진은 자신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준혁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사진이 떨렸어요. 28년이었습니다. 28년간 찾아 헤맸던 진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버려졌는지, 밤마다 꿈을 꿨어요.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따뜻한 손길,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진이었어요. 밤마다 아기 양말을 품에 안고 울던 그 여자,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28년을 기다린 그 여자. 그 답이 이것이었어요. 버림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치워진 거였어요. 권력과 돈 앞에서 물건처럼 처리된 거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두 감정이 뒤엉켜 목을 조여왔어요. 왜 나를 버린 거야? 아니, 버린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거였어요. 28년간 어머니는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아기 양말을 품에 안고 언젠가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면서 하지만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모님이, 아니, 어머니가 끌려가고 있었어요. 28년간 자신을 기다려온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끌려간 어머니가, 준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먹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서류와 사진을 품에 집어넣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다시 균형을 잡았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해야 했어요. 28년을 기다린 어머니를,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끌려간 어머니를, 준혁이 별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피가 배어나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요, 어머니. 제가 곧 갈게요. 아들이 구하러 갈게요. 차가 어둠 속으로 내달렸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엑셀을 끝까지 밟았어요. 속도계 바늘이 위험 수위를 넘어갔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그래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옆구리 상처에서 피가 스며나왔습니다. 셔츠가 붉게 젖어갔어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해야 했어요. 1시간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어요. 빗줄기가 더 거세졌습니다. 하늘이 울부짖는 것 같았어요. 천둥이 울렸어요. 복순이모에게 전화해서 이송 경로를 알아냈습니다. 오금난이 자주 쓰는 사설병원이 외곽에 있었어요. 그곳으로 가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뭔가가 보였습니다. 흰색 차량, 사설 구급차였어요. 이상했습니다. 경광등이 꺼져 있었어요. 환자를 이송하는 차가 왜 경광등을 끄고 있을까요? 바로 저 차였습니다. 준혁이 엑셀을 더 밟았어요.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구급차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핸들을 꺾었어요. 차가 구급차를 가로막았습니다. 끽. 급브레이크 소리가 울렸어요. 충돌. 불꽃이 튀었습니다. 두 차가 멈췄어요. 준혁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렸어요. 사내 셋이 뛰어나왔습니다. 아까 별장에서 본 자들과 같은 복장이었어요. 이 자식이. 사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잠시 후 세 사내가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빗물이 그들 위로 쏟아졌어요. 피가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준혁이 구급차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잡아당겼어요. 힘껏 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있었어요. 손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병원복으로 갈아입혀져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굴에 남아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모님, 준혁이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묶인 끈을 풀었어요. 사모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혁 씨. 서진이 준혁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작은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준혁은 서진을 꼭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28년이었어요. 28년 만에 아들이 어머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몰랐어요. 이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28년간 찾아 헤맨 아이라는 것을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내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밝힐 거였습니다. 오금난 앞에서, 이 집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거였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서진이 누구인지, 모든 것을. 빗물이 두 사람 위로 쏟아졌어요. 준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였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준혁이 낮게 말했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28년간 떨어져 있던 시간을 메우듯이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천둥이 울렸어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둘만 남은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택 근처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어요. 준혁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금고에서 가져온 증거들이었어요. 하나하나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혁이 손을 멈추고 서진을 바라봤어요. 이사회에 갈 겁니다. 모든 걸 밝힐 거예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떠나요. 복수는 그만해요. 서진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조용히 살고 싶어요. 준혁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준혁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같은 비극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저들이 한 일을 밝혀야 해요. 서진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 속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는 거예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오전 9시 태성그룹 본사 이사회실이었습니다. 오금란이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과 이사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신 이상이라 지분을 위탁받아야 합니다. 오금난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사들이 서류를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서진과 준혁이 들어섰습니다. 이사들이 놀라 일어섰어요. 오금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정신병원에서 탈출했냐고요? 준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니요. 저한테 구출됐습니다. 준혁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증거들이 흩어졌어요. 매수장부, 입양 브로커 기록, 위조된 사망 진단서. 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28년 전의 기록입니다. 준혁이 오금난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갓 태어난 아이를 해외로 보내고 죽은 것으로 처리한 증거예요. 오금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이 자식이. 헛소리가 아닙니다. 준혁이 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갓 태어난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준혁이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28년 전 당신들이 쓰레기처럼 버린 그 아이. 준혁의 목소리가 이사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접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서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뭐라고요? 준혁이 서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사진을 내밀었어요. 이 사진 속 아기 발에 신겨진 양말. 보이시죠? 파란색 바탕에 하얀 별무늬.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28년간 품고 살았던 아기 양말이었습니다. 똑같은 무늬였어요. 한 켤레였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설마, 내 어머니. 준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예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에요. 서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혁이 달려가 안았어요. 민준아. 서진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8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그토록 찾아 헤맨 아이가 여기 있었습니다. 품 안에 있었어요. 복순이모가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그 청년이 사모님 아들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복순이모가 신고한 거였어요. 증거를 미리 전달해뒀습니다. 오금난 씨 영아유기 및 불법 입양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회장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28년의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오금난이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이럴 수 없어. 나를 누구로 알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는 모습이 초라했어요. 서진과 민주는 서로를 꼭 안은 채 울고 있었어요. 28년간 찾아 헤맨 가족.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28년의 어둠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1년 뒤였습니다. 작은 주택의 저녁 풍경이었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큰 집은 아니었지만 따뜻했어요. 오금난과 회장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아유기, 불법 입양, 감금, 문서 위조. 죄목이 끝이 없었어요. 아마 오래 갇혀 있을 거예요. 서진은 태성그룹 지분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집을 샀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 집이었어요.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서진이 불고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민준아, 밥 먹자. 서진이 불렀습니다. 28년간 부르지 못했던 이름이었어요. 네, 어머니.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한준혁이라는 이름은 버렸어요. 본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28년간 잃어버렸던 이름. 28년간 찾아 헤맨 가족.
마침내 되찾았어요.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반찬.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어요. 저택에서는 산의 진미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밥상은 없었어요. 이게 진짜 밥상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서진이 민준의 밥그릇에 고기를 올려줬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드세요.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었어요. 붉은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탁 한쪽에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금고에서 발견한 양말 한 짝. 서진이 28년간 품었던 양말 한 짝. 마침내 하나가 된 한 켤레가 나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하얀 별무늬. 28년간 떨어져 있던 양말이 다시 만났어요. 마치 두 사람처럼. 서진은 매일 그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했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민준도 매일 아침 그 액자를 봤어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으려고.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잊지 않으려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었어요. 복순이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반찬통을 들고 있었어요. 사모님, 저 왔어요. 복순이모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이모님 오셨어요? 서진이 반갑게 맞았어요. 복순이모는 저택을 그만뒀습니다. 30년간 일했던 곳이었지만 미련 없이 나왔어요. 오금난이 잡혀가는 날 바로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밥상은 계속 챙기겠다고 했어요. 가족이니까요. 깍두기 담갔어요. 사모님이 좋아하시잖아요. 복순이모가 반찬통을 내밀었어요. 손때 묻은 통이었습니다. 30년간 써온 거였어요. 고마워요, 이모님. 복순이모가 식탁을 바라봤어요. 마주 앉은 두 사람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 밥상이지. 복순이모가 눈물을 훔쳤어요. 30년간 저택에서 일하면서 처음 보는 거야. 진짜 가족이 밥 먹는 모습. 서진이 복순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도 우리 가족이에요. 같이 먹어요. 복순이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셋이 함께 수저를 들었어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작은 집이 환해졌어요. 밥을 먹던 서진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네 어머니.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게, 행복하게.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복순이모가 또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나 때문에 밥맛 떨어지겠다. 셋이서 웃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아니, 서진에게는 28년 만의 웃음이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주황빛이 온 세상을 감쌌습니다. 28년의 어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어요. 밥상 위로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었어요. 28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함께할 거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요. 28년. 누군가에게는 평생이고 누군가에게는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28년은 매일 밤 아기 양말을 품에 안고 온 시간이었어요. 언젠가 돌아올 아이를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28년은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 헤맨 시간이었어요. 어딘가에 있을 가족을 그리워한 시간이었습니다. 권력은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돈은 진실을 묻어버렸어요. 하지만 사랑은 28년을 견뎌냈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하얀 별무늬, 작은 양말 한 켤레가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줬어요. 세상 모든 어머니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아이에게 기다림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길을 찾습니다. 28년의 기다림,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따뜻함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앞날에 따뜻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들을 위해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라며 달빛 품은 이야기였습니다.